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누가 가장 이익을 받느냐? 전 세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최대 수혜자입니다. 전쟁 승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적의 병력을 섬멸하고, 적의 수도를 점령하고, 적의 동맹을 끊는다. 근데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정도로 키우 점령하면 끝이야라는 생각이 먼저 있을 겁니다. 병력 섬멸? 야, 우리가 병력 차가 얼마나 큰데 쟤 섬멸해도 아무 문제도 아니야. 외교적 관계? 야, 얘네 나토도 가 있는 거. 근데 이 판단이 다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러니까 당장 한 1, 2개월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푸틴이 노발대발합니다. 니들 나한테 무슨 정보를 준 거냐. 제가 이 전쟁사를 보면서 언제나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 전쟁은 완전 못하는 시작된다. 경제 한수 오늘은 세계 역사 속의 명전투와 전쟁 속에서 어떤 인생과 경제의 한수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주 최고의 이 군사 전쟁 분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욱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위대한 전쟁, 위대한 전술. 이거 나온 지는 몇 해 됐지만은 이 내용 읽으면서 사실 전쟁사가 어떻게 보면 세계사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쟁이 빈번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되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렇습니다. 국내에서는 특히 사학계에서는 전쟁사를 연구한다라고 그러면 마치 뭐 독특한 취미를 갖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저희 해외를 나가보지 않습니까? 뭐 가시 보시면 알겠지만 서적에 가보면 히스토리 코너가 있습니다. 가면 거의 책의 3분의 2가 다 전쟁사 내용들이에요. 결국 그 시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관점 중에 하나를 소위 전쟁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경제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거의 모든 전쟁의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앞으로 이제 역사 전공하시는 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연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뭐 감히 사학계가 어떻다라고 평가할 수준은 절대 안 되고요. 분명히 굉장히 훌륭한 연구 결과들을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독 전쟁사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자들이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되고 그런 건데 아마 요즘 좀 분위기가 또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좀 불만도 있었어요. 기존에 전쟁사에 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보고 있으면 전쟁이 어떻게 시작돼서 실제 결정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그런 거 없어요.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굉장히 대표적인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쓴 책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 전쟁 내용을 하나하나 잘 쪼개가지고 해서 전투 장면 묘사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사실 전쟁이라고 우리 역사책에서 세계사를 배울 때 무적 함대가 영국 엘리자베스 그 1세 시절에 영국 그 해적으로 구성된 영국 해군한테 져서 스페인의 패권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쟁은 양면성이 있죠. 전쟁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의지를 투영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마디로 너 내 말 들어.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그렇죠. 내 말 들어. 안 들어? 자, 점령을 해서 그래서 그걸 속국으로 만들든 아니면 현대적인 맥락에서는 그 나라의 정권을 나에게 우호적인 정권을 만들어 놔서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나를 따랐을 때 그 전쟁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현대에서도 봤죠.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사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분명히 초기에서 엄청나게 미국이 압도를 하면서 이겼지만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정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이라크 같은 경우도 사실 성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죠. 성공이 아니죠. 지금 봐서는 뭐. 그래서 되려 이란과 가까운 시아파들이 잡는 새로운 정권이 이게 미국에게 충분히 협조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아파 벨트만 더 늘어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 평가들도 가능하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전쟁 중에 하나는 2차 대전일 겁니다. 적이었던 독일과 일본. 전부 다 결국 미국의 손안에 들어오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국가가 됐고 그런 면에서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준비해 오신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은 막 미사일 막 날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아이언돔의 요격 장면입니다. 아. 그래서 이쪽 그 오른쪽에서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오른쪽에서 예. 이게 팔레스타인 저 하마스가 발사한 거고 예, 여기서 요격하는 로켓이고 거. 지금 여기서 곡선을 그려서 날아가는 게 그 로켓의 위치를 보고 이제 요격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미사일들이. 아. 이게 이제 언제 거냐면 2021년 5월에 찍힌 사진입니다. 1000발 정도의 로켓탄이 발사가 됐는데 아이언돔이 90% 정도의 이제 요격률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자랑을 했던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 이번에는 완전히 뭐 다 뚫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이언돔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가 존재하는 목적은 평상시에 있었던 간헐적인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제1 목표는 핵심적인 시설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까지 같이 지키고 이런 것인데 이번 발사된 것은 거의 뭐 하루 동안 5,000에서 6,000발 정도 발사가 됐고 그것은 아이언돔이 애초에 계획했던 요격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격률이 70에서 80%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거 엄청나게 성공한 거다. 예, 그 자체로는. 그 자체로는. 다만 아이언돔의 신화는 깨졌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아이언돔의 잘못된 신화가 국내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저런 방어 시스템 필요하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전쟁이 나면 결국은 그것이 다 막을 수 없는 거다. 전쟁이 나면 결국 피해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일단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이스라엘의 스마트 장벽을 모델로 했다고요. 뭐 CCTV나 여러 가지 열선이나 이런 걸 감지하는 건데 예. 이게 뚫렸잖아요. 맞습니다. 초기에 이제 우리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준비를 할 때 뭐 이게 이제 당연히 인구 절벽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을 전방에 쫙 깔아놓고 지키는 방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센서 위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귀신같이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국내에 막 입찰에 들어와가지고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허풍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무기 체계들이 막 지금 막 좋다고 선전을 하고 저렇게 막 광고를 하고 하지만은 막상 그거를 국내에 들어와 실패한 사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하면 뭐 그래서 모든 게 다 완벽할 줄 알았는데 모사드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 막 그렇게 신화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런 인지를 만든 것이고요. 사실 막상 이제 이스라엘의 방산업체를 한번 가보지 않습니까? 예. 가서 시설을 보고 있으면은 야 이런 데서 참 잘 만든다. 이스라엘이 잘하는 거 아이디어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 그거야? 야 니들 도움 필요 없어.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외로 이스라엘하고 협력이 잘 안 됐고요. 자 어쨌거나 많은 부분들을 이스라엘 것에 참고를 해서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에 뚫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뚫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스마트 경기에 걸맞는 뭐 군사 교리와 전술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드리도록 하겠죠. 이해가 됩니다. 우리 방산 뭐 요즘 방산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유럽에서도 뭐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뭐 우리 전차를 사고 우리 뭐 저 비행기 사고 하는 거 보면 놀라운데 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아니 사실은 근데 그것도요. 저는 이게 너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만큼 수요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과거 한참 이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는 60만 대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개발들을 어느 나라보다 과감히 할 수 있었어요. 같은 시기에 유럽 국가는 어땠느냐? 냉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징병제도를 없애면서 모병제로 돌아가고 군 절반 이상이 감축돼 버리고. 제가 한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사실 뭔가 처음부터 개발할 동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 한 군데에서 그만큼 수요가 안 나와요. 소위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막 투닥투닥 싸우다가 흩어지고 싸우다가 흩어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유럽 방산의 역사 중에 하나고요.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반도체, 그다음에 그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들, 컴퓨터 기반한 시스템들, 그다음에 시스템 통합까지 일반 산업 역량이 올라오니까 그런 첨단 무기가 우리가 개발이 되는 거고 이것들이 더해져서 결국은 세계 시장에 내놔도 가격면으로 괜찮고 성능도 같이 뒷받침되는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산만 잘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 자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갔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점을 아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비교 우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방산의 비교 우위란 거는 지금 말하는 어떤 이 제조 기술 이 부분에는 세계 탑 수준이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싸게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비교 우위가 앞으로도 그냥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병력이 급감하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 뭐 이게 수준이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한 작년 정도가 25만 명 정도가 이제 입대 대상이었는데 그러면 50만 군대에서 20만 정도가 간부고요. 나머지 30만 명을 그렇게 채우려면 20만 명이 매년 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2038년 정도 되면은 대상 자체가 13만 명으로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병력 수준이 지금 35만 정도로 앞으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징병제를 유지만 해도. 야 그럼 뭐 되려 그렇게 되는 거 모병제를 바꾸는 게 낫지 않냐? 뭔 소리 하시냐? 지금 미군이 인구가 뭐 3억 넘고 그런데도 몇만 모으는 게 모병이 힘들어요. 안 됩니다. 그렇죠. 매년 몇만 명 모으는 게 허덕여요. 거기에다가 자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추석 나와가지고 자기 당선되겠다고 1년 6개월 했잖아요. 저기서 더 줄이면 아시죠? 줄이면은 병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문제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주무 정치가 계속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국방도 좀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말미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 지금 봐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보겠지만 일단 환경의 측면을 좀 봐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환경이 도심 환경입니다. 예. 이 건물들 사이사이가 다 어떻게 보면 건물 자체가 일단 요새처럼 언패물이 되죠. 그 다음에 건물 사이에 벽만 서로 내놔도 그게 교통호가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 시설까지 지금 최악이 그겁니다. 이제 하마스의 지하 동굴까지 연결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소탕에 들어가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대부분 그러한 시가전 환경에 들어간 부대는 참패한다라는 것이 여태까지의 결과였습니다. 부대가 지금 대규모로 들어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유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일단은 인질들을 다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인질 구출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이라는 환경, 이 환경을 최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인질을 구출한 다음에 최대한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은 초토화시켜서 거의 무너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지역들을 소탕해 나가는 그런 작전을 써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사회의 압박, 즉 함부로 민간인 죽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복수하는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민간인에게 무고한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과연 이스라엘이 며칠까지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가장 치열했던 4차 중동전도 73년도. 예, 4차 중동전도 2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로서는 엄청나게 비용을 쓸 수밖에 없고 일단 사람이 희생자가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은 그닥 많지 않은 것이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인질이 어느 정도 구출이 되고 확인이 된 이후에 공격이 조금 더 본격화가 되고 초토화시키면서 소위 가장 핵심적인 하마스 근거지만을 노려서 그런 그 다영역 작전 부대들이 제거를 하고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 물리적 근거지를 우리가 다 소탕했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걸 끝나지 않을까. 그게 길어야 한 2달 정도 2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사실.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군사력 한계도 있을 뿐더러 그쪽 지역의 불안정이 몇 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결국은 뭐 유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더 싸우고 싶어도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볼 때 거의 한 달이라고 보는데 당장 미국부터 엄청난 압박이 있을 겁니다. 빨리 정리하라는. 그래서 그 내에 성과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또 이제 그 미국 대선이 있어가지고 또 이것까지 맞물려서 그런데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지금 또 해를 넘길 판이잖아요. 지금 여기 중동 사태 때문에 지금 거의 잊혀진 전쟁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소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누가 가장 이익을 받느냐? 전 세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최대 수혜자입니다. 푸틴이.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잊혀지고 있고요. 예. 게다가 사실은 지금 전황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올 초부터 전차 막한뭐 3-400여 대 이상 받았단 말입니다. 예. 성과를 못 내는 겁니다. 뭔가 더 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이나 소국가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했습니다만은요. 성과가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제 평가입니다만 겨울에 그 러시아의 역습 때 러시아의 재공세 때 러시아가 사실은 땅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확보한 곳을 지키기 위한 것을 방어 대책을 더 견고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기계화 전력, 전차나 이런 기계화 전력들이 극복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축성을 해놓은 거죠. 결국 그것은 엄청난 공병의 역량으로 해야 극복이 가능한데 그냥 전차만 밀고 간다고 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못하게 러시아가 굉장히 방어선을 구축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이 역습이었지 사실은 방어선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더 중점을 두지 않았었을까. 뭐 일단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 있고 사실 그 성과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거에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입체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전황을 더 이상 돌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결국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미국이나 나토에서도 자, 이제 더 이상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2년이 다 돼가도록 지금 뭐 휴전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실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 러시아는 맞습니다. 치고 들어왔는데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푸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면피할 거리는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냥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단절되어 있었던 이 크림과 러시아를 연결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영토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도요. 나토에 가입한다거나 혹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거나 이런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은 나름 그것이 어떻게 성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사실 양쪽 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이제 러시아하고 직접 맞닿는 거를 좀 꺼리는 건 서로 꺼리는 거잖아요. 그러게. 또 한 장 준비해 주신 사진이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진인데요. 이게 도하에 실패한 러시아군 사진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그 세베로도네츠크 강을 이제 작년 5월이죠. 이제 도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도하를 하던 이 기계화 부대들이 포격으로 그야말로 다 괴멸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기서 어떤 전차나 그런 부대에서 직접 공격을 가해서 한 게 아니라 포병에 의한 간접적 사격으로 이동하고 있던 적이 괴멸을 했다라는 거죠. 현대 전쟁에서도 이런 정도의 능력이 나오려면은 적의 이동 부대에 대한 정확한 감시와 포탄 탄착이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작전 부대에 공유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굉장히 뛰어난 지휘 통제 체계에 바탕을 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상당히 지원을 했다 뭐 이런 맞습니다. 관측도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우크라이나 정보통신부 장관 이자 부총리가 트위터를 올려서 일론 머스크에게 우크라이나로 그 스타링크를 좀 배치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몇 시간 만에 일론 머스크가 보내고 있어 라고 답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할 것이요. 적의 통신을 끊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지휘 통신은 물론이고 국가 지휘 통신, 군 지휘 통신은 물론이고 민간 통신까지 다 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차단이 되고 그럼 내가 원하는 역정보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려서 그 나라를 잡아먹는다. 이게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해온 소위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전쟁 양식인데 스타링크라면 결국 뭐겠습니까? 이거는 인터넷 통신이지 않습니까? 우주 기반의 인터넷 통신. 그 위성을 떨어뜨리기 전에야 위성, 뭐 지금 뭐 아마 스타링크 위성군이 우크라이나 거 제외하고라도 전체 위성군이 한 400여 개 정도 될 텐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 이전에도 우크라이나가 없었던 우주 기반의 지휘 통신 체계 구축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우크라이나 군이 물론 미국의 지원과 여러 지원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제한된 물자를 최대한 현명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통신을 바탕에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 푸틴의 작년 2월 달에 이 전쟁을 일으켰던 푸틴의 이 도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전술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야 될까요? 애초에 의도는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을 왜 시작을 했겠습니까? 결국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그렇죠. 한 겁니다. 전혀 승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일단 적의 병력을 선멸하고 적의 수도를 점령하고 적의 동맹을 끊는다. 자, 일단 적의 병력을 선멸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실패하는 거는 땅 따먹기 하다 실패합니다. 결국은 적이 그 반격할 수 있는 여지조차 남겨주지 않고 그 병력을 절멸시켜야 그래야 야 우리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전쟁은 졌다 하면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수도 점령. 근데 요건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그 나라 수도를 그럼 물리적으로 점령하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수도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마비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게 핵심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기능의 정지를 얘기하고 사실상 불복을 얘기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거의 참수 같은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물리적으로 장소를 점령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맹을 끊는다. 동맹이 없는 상대로 공격을 해야 된다고. 고립모는 상태로 만들어야 고립모의 상태를 되는데 만들어놓고 해야지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도는 키우 점령하면 끝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있을 겁니다. 물론 오판이죠. 병력 선멸? 야 우리가 병력 차가 얼마나 큰데 쟤들 선멸하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니야. 외교적 관계? 야 얘네 나토도 가입 못하고 미국도 지원 제대로 해줄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판단이 다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러니까 당장 한 1, 2개월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푸틴이 노발대발합니다. 니들 나한테 무슨 정보를 준 거냐. 제가 이 전쟁사를 보면서 언제나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 전쟁은 언제나 오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그럴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전쟁이 끌고 가는 것은 일단 국민의 여러 같은 성의와 지지가 없으면 그 전쟁은 무조건 진전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승전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혹은 승전할 수 없을지라도 절대로 투항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을 끌어낼 수 없다면 그 전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병장 200만의 시대에. 자, 그럼 그건 뭐냐 하면요. 야, 애들 불사르게 용돈 더 주자 이게 아니라 그럼 이제 병사가 주도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군대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참여하는 병사 하나하나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쟁을 마지못해 군대 끌려간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